아직 해외에 사례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테스팅해서 잘 하고 있고 개발 완료했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빌리티 기업이 AI 인프라 기업으로 확 뜬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야, 우리도 처음 해본 적이 있잖아. 그러니 에너빌리티한테 맡겨봐. 단 2027년까지 납품 완료하라고 해. 5기를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제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중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짓는데 열을 올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원래 미국이 촉발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25년 1월에 첫 번째 프로젝트로 발표한 게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100만 대의 GPU 이거를 한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어서 세계 최고의 인공뇌를 만들겠다. 이게 패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전쟁도 수행하고요. 이걸로 의료 AI도 닥터도 개발하고요. 이걸로 교육용 AI도 개발하고 이러면 국가의 역량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GPU가 100만 대가 들어가니까 혜택 기업은 엔비디아와 바로 이걸 만든 TSMC입니다. 그런데 넣어보니까 바로 옆에 HBM이 8개씩 들어가요. 그럼 HBM의 넘버원은 SK 하이닉스, 또 그거를 지금 열심히 추격하는 삼성전자 수혜 기업 맞네요. 그리고 이걸 쓰다 보니까요, 메모리가 HBM 아니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를 만든 회사들, 지금 그래서 대박이 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구나를 이거 착공하면서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은 이미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가 어디냐?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전기인데 미국에 전기가 쇼티지가 났어요. 2027년이면 미국의 어떤 데도 데이터 센터 못 짓는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그럼 그때까지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착공해서 완성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지금 하는 건 하더라도 2027년까지는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 가스터빈이에요. 우리가 복합화력 발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들려면 터빈을 만드는 데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 지금 터빈 만드는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주로 비행기 터빈에서 엄청난 수요가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직원들이 가가지고 복합화력 발전소 짓게 터빈 좀 납품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없고요. 2030년 이후에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 못 짓잖아요. 다급한데 한 군데가 예외가 있더라. 아직 해외에 사례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테스팅해서 잘 하고 있고 개발 완료했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빌리티 기업이 AI 인프라 기업으로 확 뜬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야, 우리도 처음 해본 적이 있잖아. 그러니 에너빌리티한테 맡겨봐. 단 2027년까지 납품 완료하라고 해. 5기를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제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중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발전소만 있으면 될까요? 변압기, 변전소 이거 다 필요하겠죠. 또 필요한 게 뭘까요?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보통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나면 잘 저장해 놨다가 쓰죠.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전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HD 일렉트릭, 그 다음 삼성 SDI 같이 ESS 하는 기업, 여기가 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세계 최고의 데이터 센터의 팀으로 들어가면요, 이 한 팀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줄 수 있겠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도 우리 데이터 센터 여기다 지어줘 난리가 났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서포트할 이런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팀이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한 팀이 돼서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면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AI 관점에서 보는 에너지 산업의 이 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또 다 붙어요.
예를 들어 냉각. 100만 대의 컴퓨터가 들어가면 엄청 뜨겁겠죠. 그 냉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옛날에 냉동 창고 이런 거 하던 흡압 기업이라든가 공기 조화 컨트롤 하던 기업들도 여기 이제 팀으로 참여하고, 그 외에도 이제 건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앞으로 굉장한 먹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단순 에너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와 연계된 분야에서 특성화를 만든 기업들, 이들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기업이고, 한국에 그 기업들이 많다는 게 또 굉장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요새 와서 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니까 AI 전쟁인 거예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전쟁은 2주일 안에 끝난다, 이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밀리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한 거는 바로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만든 AI 전장 지휘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군을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스타링스라고 아시죠? 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위성 인터넷망인데요. 이거를 러시아군이 몰래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상의 인프라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하도 요청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군은 못 쓰게 기술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내에 가장 많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뭘까요? 계속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AI를 움직이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또 로봇,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게 복합적인 전투에 굉장히 중요하다. 재래식 무기는 이제 과거처럼 탱크를 밀고 쫙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또 막 지뢰 설치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럼 보병들도 들어갈 때는 누구를 데려간다? 로봇 전투견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뢰도 탐지하고 앞에 있는 척후병들도 찾아내고 뭐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도요, 최근에 중무장한 로봇계를 실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 상륙작전 때 보병이 막 훈련하는 거 보면 맨 앞에 이 로봇들이 잔뜩 들어가서 기관총도 쏘고 막 수류탄도 쏘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요, AI가 지배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방위산업 체계도 바뀌겠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 뭐 보잉이라든가 노스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투기 만들고 뭐 항공모함 만들고 이 거대 무기로만 전쟁을 하는 게 메인이었다면, 야, 여기에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이 통합 전쟁 지휘 시스템을 바탕으로 드론이라든가 로봇이 연동돼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겠어. 또 무인 수상정, 무인 전투 차량 많이 개발해야겠어. 이게 미국의 전술 전략이 바뀐 거예요. 미국도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조의 대량 생산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너무 빨리 만들고 있죠. 그럼 대응책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번에 마스가라고 봤잖아요. 야, 우리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능력이 안 돼. 그럼 파트너로 한국을 하자. 그 이유가 한국의 제조 생산 능력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요, 야, 우리가 시스템은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무인 수상정 투정 좀 한번 만들어 봐. 이걸 HD 현대하고 같이 해서 한 겁니다. 그 중간에 안두릴이라는 스타트업도 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보니까 한국 그 제조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다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팔란티어가 뭐라 그랬냐? 피지컬 AI의 대표 기업이 HD 현대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우리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방위 산업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굴까를 아무리 봐도 한국밖에 없더라. 그럼 방위 산업 하면 그래봤자 무기 파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이 전장 지휘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걸 상용화 버전으로 만든 게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이걸로요, 지금 전 세계 700개 기업에 컨설팅을 하면서 돈을 다 쓸어 담고 있죠. 생각해 보면 방위 산업이 AI 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상용화 버전이 나올 때까지 돈을 막 밀어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개발하거든요. 그리고는 역량 확보하죠. 그런 다음 무인 전투선 만든 다음에는 무인 상선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지금도 6해 공 다 떠서 너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세계 AI 전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한 역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날 분야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제가 이번에 CES 2026을 다녀오기 위해서 LA에 하루 머물렀는데 세상에 2분에 한 대씩 웨이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뒷머리가 쭈뼛쭈뼛 섰습니다. 왜? 아니,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 LA 시민들은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차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웨이모가 이제 몇 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보면 인명살상 사고가 운전 일반 택시기사에 비해서 80%나 줄었어요. 과속 안 하죠. 신호위반 안 하죠. 안전운전 주로 하니까 타고 있는 승객은 물론이고 걸어가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대한 사고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결국 그게 많이 확산됩니다. 작년에만 구글 웨이모를 타본 사람이 미국에서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뉴욕에서까지 허가가 났죠. 물론 사회적 제도나 여러 가지 택시 업체들의 저항, 여러 가지를 부딪히겠지만 혁신을 좋아하는 미국의 DNA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무인 택시 확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중국은요,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요, 눈치를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까지 무인 택시가 사고 비율이 제로였다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1년 동안 우한에서 400대의 무인 택시를 운영하더니 결과를 냈는데요. 인간 택시기사에 비해서 사고 비율이 14분의 1밖에 안 났다 그래요. 미국이 한 3분의 1이나 6분의 1 수준인 거에 비하면 좀 더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더라도 당의 뜻에 따라 묻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게 당의 데이터거든요. 당의 소유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를 발전시키기에는 훨씬 유리한 데죠. 자, 그럼 미국의 자본, 기술,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쇄국 정책으로 살아남은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 게 저는 인간의 모빌리티 욕망, 그걸 만족시키는 무인 택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무인 차량이 셔틀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분들이 장에도 갔다가 들어올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낮을 거예요. 그럼 그런 혜택을 우리가 어떤 특정 직업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AI의 충격파는 저는 이 무인 자동차부터 시작될 거고, 그게 제조업을 서서히 잠식하면서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